안녕하세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수능 예상 지문 영상을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여태까지의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조를 파악을 해서 이 수능에는 어떤 패턴의 지문이 나오고 어떤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떤 적중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유튜브에 작년이랑 재작년 예상 영상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세요. 보통 한 70% 이상의 적중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남은 기간 동안 요 동영상 잘 활용하셔서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히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독서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올지부터 함께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는 요즘 총 세 가지 분야로 나오는 게 굳었죠. 인문예술 지문, 사회문화 지문, 과학기술 지문 총 세 개의 분야로 나오는 게 일단 굳었고 이 각각의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주제의 지문이 나올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인문 지문 같은 경우는 명확한 패턴이 잘 없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강사들도 인문 지문에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동양 인문과 서양 인문 간의 어떤 비중 정도가 상당히 좀 공평하고 그리고 100%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된다라는 특징 정도가 인문예술 지문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인문예술 지문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사회문화랑 과학기술 지문을 보면 이 색깔 분류를 잘 보시면 굉장히 일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사회문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요거 6구 수능 즉 1년치를 이렇게 끊어서 요 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제, 법 이 대표적이고 뭐 드물게 사회학 지문이나 뭐 행동학 지문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웬만하면 경제 지문이랑 법 지문의 비중이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년 기준, 즉 6월, 9월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지문이 두 번 나오고 법 지문이 한 번 나온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 통화정책 경제지문이죠. BIS 비율 경제지문이었고요. 소유권법은 법지문. 이것처럼 경제 둘, 법 하나. 경제 둘, 법 하나. 이런 식으로 경제 두 개, 법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6월과 9월에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면 경제 지문이 나올지 법 지문이 나올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올해 2023 6월 모의고사에선 어떤 지문이 나왔냐? 먼저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중차분법이라고 해서 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고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고용이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한 경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권이라는 상속과 소유권법과 관련한 법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경제 지문이 두 번, 법 지문이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6월에는 경제 지문이 나왔고요. 9월에는 법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수능 땐 일단 경제 지문이 나온다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큰 틀이었고요. 먼저 과학기술로 넘어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과학 지문이 한 번, 순수 과학 지문 보통 물화생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순수 과학 지문이 한 번, 기술 지문이 두 번씩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DNA 염기 서열 생명 지문 나왔고요. GPS 기술이랑 이식 기술과 관련한 기술 지문 이런 식으로 기술 지문 두 번에 과학 지문 한 번이 나오는 게 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21년도 병원체와 소독과 관련한 과학 지문 그리고 기술 지문 두 개, 작년도 기술 지문 두 개, 과학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냐? 올해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비타민 K의 역할과 관련해서 혈액 응고 과정이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9월은
그 웹페이지에서 검색 기술, 어떻게 우리가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보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9월 모의고사의 지문으로 나왔죠. 즉 과학 지문이 한 번 나왔고 기술 지문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지문은 기술 지문이겠죠. 이해되셨죠?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 지문은 경제 지문이 나오고요. 과학기술 지문은 기술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가장 주제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경제 지문이 나오는데 어떤 경제 지문이 나오냐? 기술 지문이 나오는데 어떤 기술 지문이 나오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2020 학년도에 문제 내는 패턴을 한번 볼게요. 2020 학년도 이게 지금 색깔을 배분을 잘 보시면 이중차분법과 고용 요거 경제지문이고요. 2020 학년도 때 통화정책도 경제지문, 혈액응고과정 과학지문이었고요. 2020 학년도도 과학지문이었습니다. 소유권 유류분권 9월의 법지문, 2020도 9월의 법지문, 9월의 기술, 9월의 기술. 지금 전체적인 기조가 2020 학년도의 그 6구 모의고사와 수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일단 기조는 2020 학년도 수능과 유사합니다. 2020 학년도 수능과 유사하고요. 요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주제 선정의 특징이 어떻냐 평가원에서는 그 지문의 주제를 선정할 때 굉장히 시의성에 가까운 주제를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핫한 주제들을 가져다 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평가원도 그렇고 뭐 사관학교 시험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굉장히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져다 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거 세 개를 다 합쳐보면 그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자주 언급되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도 수능 지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총 4가지 요소를 다 조합을 해보면 일단 사회문화 지문은 경제 지문이 나와야 되고 과학기술 지문은 기술 지문이 나와야 된다. 시기는 2020 학년도와 유사하다. 시의성 있는 주제가 나온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주제가 나온다. 이 4가지를 전부 다 조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들이 요 녹색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겠죠. 먼저 인문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100% 연계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직접 연계 수준으로 지문을 가져다 그대로 갖다 내는 수준은 아니지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지문을 필두로 거의 한 7, 80% 정도 유사한 지문을 갖다 낸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문예술 지문을 예측하는 방법은 어떤 주제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느냐가 핵심인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가 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문화 지문, 경제 지문 나와야 되고요. 2020 학년도랑 유사하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많고 가장 시의성 있는 주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둘의 특징이 뭐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 지문. 나와야 되는 지문은 기술 지문이고요.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2020 학년도랑 유사하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많은 주제는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화랑 복호화 과정, 데이터화 과정, 아날로그를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 있죠. 다음 블록체인 기술, 복호화, 암호화랑 관련이 있겠네요. MRI, 자석, 반도체, 얘네가 세트로 이 반도체나 뭐 MRI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기술 품목들이죠. 이게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주제는 인문예술은 구조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문화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과학기술 지문, 기술 지문은 암호화, 복호화, 데이터화, 블록체인,
MRI. 그래서 이걸 가운데를 딱 나눠보면 이 블록체인까지 여기까지는 보통 컴퓨터공학으로 다뤄지고요. 그다음 MRI 이후부터는 자기공학으로 좀 다뤄지겠죠. 이 두 개 분야가 올해 과학기술 지문의 핵심이다. 이 녹색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떤 지문들이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문예술 지문. 인문예술 지문은 높은 확률로 구조주의 지문이 나옵니다. 이 구조주의가 뭐냐면 원래는 언어학에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을 나누면 문단이 되고요. 문단을 나누면 문장, 문장을 나누면 군화절, 군화절을 나누면 단어, 단어를 나누면 형태소, 형태소를 나누면 음운,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언어를 분류를 하는데, 원래 이 구조주의는 형태소를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한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구조주의 학자로는 소시르, 촘스키,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구조주의 학자고, 원래는 이제 언어학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나눠서 형태소를 끄집어내듯이 무언가를 나눠서 조금 더 미시적이고 조금 더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학문을 구조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원래 언어학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전반 혹은 어떤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나누려는 시도, 사회를 쪼갠다, 약간 미시적으로 해석하려는 거 있죠. 사회문화에서 예시로 좀 드리자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쪽이 구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언어학에서 출발을 했는데 얘를 세분화해서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어떤 학문부터 공부를 하는 쪽이 구조주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 구조주의와 관련한 지문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 검은색은 수능 특강이고요. 요 파란색은 수능 완성을 표현해 봤습니다. 인문예술 지문 수능 특강에 58페이지, 145페이지, 253페이지, 267페이지 요 4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5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주의의 거의 최초격인 소시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소시르 엄청 중요해요. 4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4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사회문화 지문인데 오히려 인문 지문에서 참고할 게 더 많습니다. 여기서 스키너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스키너.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에 여기가 촘스키였던 것 같고요. 이것처럼 구조주의 학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예술 지문은 원래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구조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사회나 그 밖에 다양한 모든 것들을 좀 더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분야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형태의 어떤 공부 학문을 구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적어드린 수능 특강 교재를 필두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주의의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에서 중요한 파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고 했었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둘의 차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통화정책은 화폐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고요. 재정정책은 국가의 돈, 세금 같은 거 있죠. 국가의 국채, 세금, 이런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정책이 재정정책 쪽에 가깝고요.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 지문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냐면, 물가 같은 포인트 있죠. 이 물가 같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통화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재정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지문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조절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요 통화정책과 가까운 정책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은행 이자율이죠. 은행 이자율. 만약에 금리가 연 1%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내년에 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잔고는 101만 원이 되는, 이게 이제 금리의 개념이죠. 이제 이 금리를 가지고
이 물가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예측을 생각을 해보자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가 1%였다가 5%로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을 맡기면 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맡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당연히 돈을 맡기려는 시도가 더 많아지겠죠. 왜? 내가 예전에 100만 원 맡기면 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5만 원을 준다니까 저 같아도 맡기겠어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다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본사회에서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면 시장에 화폐가 많이 돌지 않죠? 그러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가 아니죠. 금리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가 좀 안정되겠죠. 원래 물건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 거고 이 물건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변동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오르니까 물가는 좀 떨어지거나 안정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게 통화정책입니다. 금리와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이 통화정책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학문이고요. 이 금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돈을 관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그 세수와 세출, 즉 세금이 들어오는 수준이랑 세금을 사용하는 수준, 그다음에 국채 발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정 정책의 핵심이죠. 뭐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볼게요. 경제가 좋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까요? 당연히 경제가 좀 좋아서 경제가 잘 돌아서 어느 정도의 소득도 좀 크고 어느 정도의 거품도 생길 때 국가가 세금을 좀 많이 거둠으로써 어떤 그 시장에 돌고 있는 화폐의 양을 좀 조절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재정 정책. 언제 세금을 올리고 언제 거두어들인 세금을 사용을 하고 언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재정 정책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그 사회문화지문 즉 경제지문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수능 특강 121페이지에 재정 정책 나와 있고요. 125페이지에 사회적 할인율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재정 정책의 하위 분야입니다. 150페이지에도 재정 정책 설명이 되어 있고요. 수능 완성 18페이지 이 실전 학습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EBS에서 나온 모의고사 중에 EBS 봉투 모의고사 레드 에디션이라는 그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총 2회분이 들어있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 EBS 레드 에디션 2회에 1번부터 6번 지문 여기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의 차이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 지문. 이제 기술 지문이 나올 만한 기술 지문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는 그러니까 암호가 아닌 것을 암호로 만드는 과정. 복호화는 암호를 암호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런 암호화와 복호화, 아날로그를 데이터로 만드는 데이터화, 그리고 블록체인, 그 다음에 자기 기술들, MRI, 자석,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핫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평가원 문제들을 봤을 때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거 있죠. 너네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의 차이 이미 알고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좀 심해졌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낸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안 풀어보면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그래서 이 과학기술 지문
대표적으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32페이지, 수능 특강 32페이지는 MRI와 관련해서 사실 인문 지문이나 사회문화 지문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이 MRI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련한 기술 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38페이지는 반도체와 관련한 설명이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차이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서는 전자석을 기반으로 초기에 전화기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와 관련한 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185페이지에는 데이터화 과정, 213페이지는 이진수, 이진법과 관련한 이제 코딩 기술과 관련한 지문이었고요. 306페이지도 자석과 관련한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32페이지는 수능 완성, 32페이지는 검색 알고리즘 지문인데 얘는 이미 9월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다뤄지긴 했죠. 140페이지에서는 트랜지스터, 이것도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차이를 설명하기 좋은 지문이 되겠고요. 167페이지도 대표적인 자기공명 기술과 MR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비중을 보았을 때 전자기석, 반도체, 알고리즘, 뭐 암호화, 복호화 이쪽이 좀 노골적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얘네 중점으로 공부를 잘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지문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EBS 레드 에디션 1회에 10번부터 14번인가요? 그 10번부터 시작하는 지문이 있어요. 10번부터 13번이었나 그럴 건데 여기가 블록체인 기술이 나옵니다. 블록체인. 이쪽은 이제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도 하죠. 요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독서에서 정말 중요한 지문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완전 메이저한 지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문예술이 좀 많은 이유는 인문예술이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 자체에 비중이 좀 많기도 하고 예측이 저도 좀 어렵기도 해서 인문예술은 좀 자잘한 포인트라도 있으면 다 넣어놨어요. 다음 사회문화랑 과학기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고 검은색은 수능 특강이고요. 파란색은 수능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선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이저한 지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들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만하거나 문제에서 참고할 만한 그런 지문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나왔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이제 멈춤하셔가지고 요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얘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개념을 얼추 기억하는 정도. 앞선 페이지는 열심히 문제 읽어보시고 열심히 풀어보시고 꼭 지문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음, 문학에는 어떤 지문이 나올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멀리서 한번 바라보면 특정한 패턴이 있죠. 현대시는 보통 서정문학이 나오고 고전시가는 보통 양반문학, 현대산문은 반영문학, 고전산문은 평민문학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정, 양반, 평민, 반영이 뭔 얘기냐면 서정문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영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작품을 통해서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영문학가들이다 라고 보통 제가 개념을 잡고요. 서정문학가들은 사회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뭘 느꼈는지 뭐 유년 시절의 기억, 좋았던 기억, 어떤 자기의 삶의 가치관 이런 식으로 사회비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서정문학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고전 같은 경우는 양반류와 평민류는 아니는데 양반류는 양반이 했을 법한 주제들이 양반류, 평민류는 평민이 했을 법한 주제들이 평민류입니다. 보통 이제 양반류에 해당하는 주제는 자연예찬, 뭐 유배류, 유교적 관념류, 충, 효, 의 이런 것들 있죠. 보통 요쪽 주제고요. 우국한다거나 나라를 걱정한다거나 보통 이런 주제입니다. 다음 평민류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
풍자, 해학, 오락성 이쪽이 좀 가깝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 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보통 현대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정문학 위주로 냅니다. 사회비판을 잘 안 해요. 단 고전시가는 양반문학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한정가, 뭐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노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다음, 현대산문은 보통 반영문학, 30년대는 이제 일제를 비판하는 문학, 50년대는 전쟁 문학이겠고요. 7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한 지문이 그 가장 핵심 주제죠. 현대산문은 보통 반영문학을 갖다 내고 고전산문은 보통 평민문학, 영웅군담 소설, 뭐 가정가문 소설, 뭐 판소리개 사설 이런 것들이 고전산문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틀인데 이게 한 번씩 좀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1개년치로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2020 69 수능, 21 69 수능, 22 69 수능 이렇게 끊어보면 자, 여기에 원래 빨간 글씨로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자, 원래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기존 틀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서정문학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보통 현대시에서는 서정문학을 갖다 냈으니까 여기서도 반영문학이 나올 것이 아니라 서정문학이 두 개가 나왔어야 됐죠. 즉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것처럼 원래 나와야 될 자리에 다른 형태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 즉 원래 서정문학이 나와야 될 자리에 반영문학이 들어가 있었죠. 즉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그 시험 내에서 수습을 합니다. 즉 다른 분야도 다른 주제를 갖다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그 시험 내에서 수습을 해요. 여기 원래 서정문학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반영문학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영문학이 들어갈 자리에 서정문학을 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웬만하면 그 시험 내에서 수습을 한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그 시험 내에서 수습이 안 되면 6구 수능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드시 수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원래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기도 원래 뭐 들어가야 돼요? 반영문학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서정문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그 시험 내에서 수습을 했는지 볼게요. 원래 나오던 대로 양반류 나왔고요. 원래 나오던 대로 반영문학 나왔고 나오던 대로 평민류 나왔어요. 그 시험 내에서 수습이 안 됐죠. 다음 6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던 대로 나왔어요. 즉 여기 원래 서정문학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반영문학이 나온 게 수습이 안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년 내로는 수습을 꼭 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대로 냈는데 현대시의 서정, 고전시가의 양반, 고전산문의 평민을 그대로 갖다 냈는데 현대산문을 서정문학으로 반영문학이 아니라 서정문학을 내므로써 균형을 맞춰주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양반류 나올 자리에 평민류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반영문학 나올 자리에 서정문학 내면서 균형을 맞춰줬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올해는 어떠냐? 6월 모의고사 때 신동엽이랑 기형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반영문학가 중에 어떤 시대비판,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중에 좀 노골적이게 비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신동엽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명백하게 반영문학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른 주제를 한번 볼게요. 고전시가 양반류 그대로 나왔고요. 현대산문 반영문학, 최만식이 미스터방 나왔었죠. 고전산문 평민류 그대로 나오면서 지금 수습이 아직 안 됐어요. 9월 모의고사 볼게요. 나오던 거 그대로 나왔죠. 현대시 서정, 고전시가 양반, 현대산문 반영, 고전산문 평민이 나옴으로써 나오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즉 아직 수습이 안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수능에 현대시 서정, 고전시가 양반, 현대산문 반영, 고전산문 평민의 기본 틀에서 뭐가 하나가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뭐가 바뀌냐? 얘네처럼 앞에 2020, 21 수능 보시면 2022까지 보시면 원래 현대시에서 이렇게 하나가 틀어지는 경우에 이 수습을 현대시에서 또 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영문학, 서정문학이 나와서 여기 또 반영, 서정으로 내면서 무게를 맞추는 형태의 수습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현대시가 지금 반영문학이 나온 상태죠. 근데 이 수습을 다시 수능 때 반영문학 내면서 수습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대시는 서정문학이 고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현대시는 반드시 서정문학 나와요. 다음 고전산문은 역대 수능 역사상 죄다 평민류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상 평민류를 고정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고전시가에서 양반류 대신 평민류를 갖다 내거나 현대산문에서 반영문학 대신 서정문학을 갖다 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즉 고전시가에 평민류가 나오면 현대산문은 나오던 대로 반영문학이 나올 것이고요. 고전시가가 양반문학이 나오면 현대산문은 서정문학으로 틀어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쪽이 이쪽입니다. 고전시가는 나오던 대로 양반류 나오면 좋고요. 현대산문은 서정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산문은 요번에 서정문학. 그래서 기존의 틀 그대로 나오되 현대산문이 어떤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정문학이 그냥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왜 그러냐? 이번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현대산문 서정문학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수능 특강에 11강인가 거기 보시면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배경 지식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선옥, 김애란, 최인호 이런 최인호인가요, 훈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최인호, 김애란, 저기 최일남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정문학을 좀 어렵게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원래 서정문학의 비중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결합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항상 서정문학이 많았던 때는 서정문학이 수능으로 나오고, 그리고 수능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랑 다르게 약간 잘못 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내면 이 문제를 냈던 사람들이 책임지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현대산문에서 어떤 반영문학적인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넣으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수능 때는 서정문학으로 문제 내는 사람들이 좀 살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로 현대시는 서정문학 그대로 나올 거고요. 고전시가 양반류 그대로 나올 거고, 고전산문 평민류 그대로 나오는데 현대산문이 반영문학이 아니라 서정문학이 나올 것이고, 이 서정문학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서정문학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이나 그 다음에 최인호의 타인의 방 이런 거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에서 현대산문이 꽤 빡셀 겁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지문이 나온다는 말이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현대시는 누가 나온다? 서정문학가가 나온다.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정문학가들이 나온다.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여기 위에는 수능 특강이고요. 아래는 수능 완성의 작품들을 정리를 좀 했는데, 빨간색은 너무 중요한 사람들. 빨간색은 이번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고요.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진 사람들은 이미 나온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 전체적으로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이 작가들이 어떤 글쓰기 방식을 활용하고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활용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빨간색은 진짜 깊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칠한 것 같은 경우는 작품의 내용을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미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내는 걸 좋아하구나, 요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가 좀 많아요, 원래가. 왜냐면 작가가 좀 많죠. 왜냐면 한 지문에 3명씩 나오니까, 2~3명씩 나오니까.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고전시가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현대시는 좀 많아요. 그래서 현대시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수능 대비하기가 좋을 겁니다. 보통 이제 가지문, 나지문이 현대시가 나오고 다지문에 수필이 나오는 형태가 좀 많죠.
근데 그 중에 가나 지문은 웬만하면 다 연계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잘 깊게 공부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히 중요한 사람들을 좀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 31페이지의 정지용, 이 사람은 수능 완성에도 있습니다. 79페이지의 김영랑, 그 다음에 104페이지의 문정희, 수능 완성 46페이지의 김기림, 170페이지의 나희덕, 나희덕은 수능 특강에 수필도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 정지용, 김영랑, 김기림 이쪽이 구인회 쪽이거든요. 구인회. 이번에 약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비중이 구인회라는 문인이 좀 많아요. 정지용, 뭐 김영남, 김영랑, 김기림, 이효석, 뭐 유치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인회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지용, 김영랑, 김기림을 빨간색으로 칠해두었고요. 문정이랑 나이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여류문학가, 즉 어떤 여성 문인 중에 시를 대표적으로 좀 잘 쓰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 좀 자주 출제됐던 근데 안 나온 지 꽤 된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여기 김선우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셋 다 여류문학가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한 명만 좀 꼽아라.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단 한 명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뭐 문정희 이런 사람 꼽을 정도로 문정희, 나희덕, 김선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류문인 중에 서정문학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들 잘 공부하시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정말 깊게 표현상의 특징 문제 같은 거 보면서 뭐 정지영이 보통 참청문학을 하는구나. 참청문학이란 그 자녀가 죽은 문학 있죠. 김현승도 마찬가지인데요. 85페이지에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경우, 이 경우 부모를 참척이라 그러죠. 정지용이랑 김현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참천문학을 하는 사람이구나. 문정희 같은 경우에는 은유법이 많구나. 뭐 김선우 같은 경우에는 채식주의나 어떤 육식을 경계하거나 어떤 폭력성을 어떤 뭐 낭비나 이런 현대 사회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에 주목하구나. 이런 것들을 작품이랑 문제랑 보시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정말 깊게 보셔야 되겠고 나머지도 좀 충분히 나머지 작가들도 충분히 봐주셔야 하겠고요. 100% 장담하는데 이 중에 다 나와요. 100%입니다. 여기 그 검은색이랑 빨간색 포함해서 무조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알고 있으면 좋은 작가들, 이 사람들은 나올 만한 그 작가들과 주로 비슷한 형태의 지문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상, 변영로, 박용철, 정지용, 김용상, 박남수, 김광균, 오장훈, 김영랑 이런 사람들을 좀 작품들을 몇 개 찾아보거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검색해 보시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면 연계가 안 됐을 때도 대비하시기가 좀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살펴보시고 빨간색 깊게 보시고 형광펜은 문제 위주로 보시고 알고 있으면 좋은 작가들도 작가를 검색해 보시거나 한번 작품을 찾아보시거나 하시는 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시 서정문학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반문학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래서 양반류에는 보통 어떤 주제가 있냐? 한정가, 자연예찬을 하는 글들이죠. 유배가 유배 생활의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거나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작품이고요. 유교적 관념과는 충이나 효, 우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딱 봐도 똑같거든요. 형광펜은 이미 나온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미 6월 모의고사랑 올해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에 이미 깊게 연계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리하면 남아있는 이 사람 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도 물론 다 보셔야 되겠고요. 빨간색은 정말 깊게 보셔야 되고 형광펜은 문제 위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양반류의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작가들이 대표적으로 49페이지, 수능특강 49페이지의 정훈, 268페이지의 정극인, 수능완성 178페이지의 윤선도 이런 사람들이 양반류의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나머지 양반류 성향 강한 사람들은 다 나왔거든요. 박일로, 조우인, 이현보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번엔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이 중에서 다 나올 거고요.
여기서 한 명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안도환 이 사람은 뭐 안도원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안조원, 안조환 이름이 좀 다양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다른 양반들이 쓰는 작품과 좀 다릅니다. 유배가를 썼던 양반인데요. 보통 유배가 어떻게 유배를 당하게 됐냐면 그냥 반대파였기 때문에 유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만약에 뭐 남인이 잡아요. 그러면 서인이 전부 다 물러가고 보통 이런 식이었거든요. 즉 반대 정치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반대쪽이 전부 다 유배를 가는 형태 약간 문화적이었어요. 유배 자체가. 근데 안도환은 어쩌다 유배를 당했냐면 횡령을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반들이랑 유배를 당한 원인이 좀 다르죠. 대부분의 양반들 일종의 문화적으로 그냥 유배를 갔던 거고 정권 회복되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안도환은 지가 잘못해서 유배를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도환 같은 경우는 유배가를 쓸 때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지 않고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유배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글을 쓰는 약간 좀 짠내 나는 그런 문학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안도환만 나머지 인물이랑 성향이 좀 다르다. 요거만 알고 계시고 작품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전시가 예상 지문이었고요. 꼭 살펴보고 가세요. 다음 현대산문. 현대산문은 매우 높은 확률로 서정문학가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검은색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형광펜 나왔으니까 문제 위주로 보시고요. 빨간색은 정말 깊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195페이지 최일남의 아주 느린 시간, 199페이지 김애란의 도도한 생활, 146페이지 최인호의 타인의 방. 이거는요 어려워요. 특히 최일남이랑 최인호의 글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그 195페이지 최일남 글이랑 146페이지 최인호 작가 글은 이 작가의 특징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많이 깊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확률로 서정문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서정문인이 나온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영문학이 나온다라고 하면 1970년대 반영문학이 나와야 될 차례예요. 대표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빈부격차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쪽이 보통 1970년대 반영문학가들이거든요. 만약에 반영문학이 나온다면 박완서, 김원일, 염상섭, 황석영 전부 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그 반영문학이 나온다면 1970년대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 만약에 수필이 나온다면 신영복 이거 그 수능 특강 극수필 10강에 있거든요. 수필이 나온다면 신영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극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극이 나온다면 이강백 아니면 차범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강백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도 있고 수능 완성에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극이 나온다면 이강백, 차범석도 나오니까 이쪽 특히 이강백 쪽도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웬만하면 이 중에서 나올 거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서정문학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보통 반영문학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보기 있죠. 거기서 이제 반영론적 관점 보기를 주면 어떤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하고 걔를 중점으로 지문을 이해하면 되는데 서정문학은 그게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현대산문을 대비하는 방식이었고요. 다음 고전산문. 고전산문은 우리 수능 역사상 계속 평민류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민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올 작품들은 이 정도 작자 미상의 평민류가 전부 여기 등장하고요. 보통 영웅곤담 소설이나 오락소설, 도술소설, 판소리사설 같은 걸 위주로 정리를 좀 해뒀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너무 중요하고요. 형광펜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미 연계로 나왔으니까 한번 문제 살펴보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 진짜 만약에 저한테 강도가 와서 너
작품 하나만 딱 골라봐 라고 하면 저는 개우사 이거 고를 것 같아요. 개우사. 왜냐? 이게 너무 이상해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6월 모의고사 때 저기 소현성록 나왔죠. 소시삼대록 대표적인 가문 소설이고요. 가부장제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다음 정수정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나왔죠. 여성형 영웅군담 소설이고요. 대표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어떻냐? 여성의 능력으로 가부장제를 철파하려는 노력의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6월, 9월의 기조를 합친 거니까. 그게 뭐다? 개우사다. 이 개우사랑 그 개우사 문제에 150페이지 개우사 문제 아래 보시면 보기에 이춘풍전이 있거든요. 이 개우사랑 이춘풍전이 너무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늘 그렇게 냈거든요. 6월과 9월의 주제를 둘 다 가진 애들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 개우사랑 이춘풍전이 너무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하면 시간이 좀 나신다 라고 하면 고전 원문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몇 글자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한 10페이지 내외인데 고전 원문 찾아서 개우사랑 이춘풍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여요. 나머지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고 조금 분류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 소대성전이랑 윤지경전이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다음에 황새결송이랑 서동지전이 성향이 좀 비슷해요. 옹고집전이랑 화산중봉기가 성향이 좀 비슷하고요. 춘향전, 적벽가, 흥부전은 판소리 사설로 성향이 똑같죠. 이런 것들도 디테일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꼽으라 라고 하면 개우사랑 이춘풍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전산문을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과목이고요. 저는 올해 화법작문 수업을 진행하지를 않아요. 학원에도 그렇고 개인 수업에서도 화법작문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작 선택자들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문지문 구조주의, 경제지문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술지문 암호화, 복호화, 데이터화, 블록체인, 전자기 기술, 반도체, 다음 문학, 현대시 서정문학 나오고요. 고전시가 양반문학 나오고요. 현대산문 서정문학 나오고 이거 어렵다. 고전산문 평민문학 나온다. 요거 일단 알고 계시고 화작 선택자들은 여기까지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엄매 선택자들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체 같은 경우는 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 3개년 정도를 좀 나와봐야 3개년 정도 나와봐야 얼추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매체에 뭐 나올지 패턴화가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어만 먼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언어 나온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옆에 숫자가 달려있는 경우는요. 2문제가 나온 겁니다. 3개가 달려있는 경우는 3문제가 나온 거겠죠. 요걸 기억하신 채로 이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둘, 하나, 둘 5개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도 끊을게요. 3개씩.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봤을 때 통사론 5문제 나왔네요. 2020 학년도 때 2021 학년도 때 의미론이 5문제 나왔네요. 2022 학년도 때는 의문론이 5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의문론, 통사론, 의미론이 5개씩 로테이션을 돌아갑니다. 즉 19 학년도 때는 의문론이 5문제 나왔겠죠. 20 학년도 때는 통사론이 5문제, 21학년도 때는 의미론이 5문제, 한 바퀴 돌았죠. 다시 22학년도 때는 의문론이 5개 나왔고요. 그럼 올해는 통사론이 5개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첫 번째 특징. 한 해에 의문론, 통사론, 의미론 중에 5개가 나오는 분야가 하나씩 있다. 근데 그게 올해는 통사론이 5문제가 나올 차례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보통 중세국어는 3문제는 최소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 때 5개가 다뤄졌던 분야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19년도 때 의문론이 5문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20년도 때 의문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통사론이 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1학년도 때 통사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작년에 의문론이 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의문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9월 모의고사 보시면 중세국어가 안 나왔다. 그죠? 6월 모의고사 때 하나 나오고 중세국어가 안 나왔어요. 근데 중세국어는 웬만하면 3문제를 맞추려는 그 시도가 꼭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얘처럼 2문제만 나온 경우에는 현대국어 통사론에서 중세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갖다 내요. 그러니까 얘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작년 책이랑. 뭔 말이냐면 중세국어랑 현대국어랑 더해진 통사론 문제가 하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 의문론은 보통 자음 모음 체계, 의문 변동,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쪽이고요. 통사론은 품사, 단어의 형성, 즉 합성어, 파생어,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 관계, 유의어, 반의어, 상하어 이쪽이고요. 다음 의미론은 문장 성분,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용언의 활용, 피동사동,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론에 들어가고요. 중세국어는 보통 조사 체계를 갖다 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은 의문 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통사론이 5개가 나와야 되는 해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가 9월에 한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수능 체계 때 2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6월에 통사론이 하나 나왔고요. 9월에 통사론이 2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에 통사론이 총 5개여야 되니까 올해 수능 때는 통사론이 2문제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보통 의미로는 아는 문장의 비중이 제일 압도적이에요.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아는 문장. 보통 여기도 아는 문장이 한 70% 이상 정도를 좀 차지하거든요. 근데 올해에 아는 문장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 게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게 그 9월 모의고사 때 부정 표현에서 아는 문장의 요소를 좀 활용하는 문제만 나왔지 아는 문장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미로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케이? 중세국어가 총 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단독 문제로 하나, 그다음에 지문 문제 35번, 36번 문제로 현대국어 통사론이랑 엮여서 하나. 그래서 이번에 중세국어 비중이 좀 높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의문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얘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통사론이 2문제, 그리고 중세국어가 2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총 5문제이기 때문에 한 칸이 비죠. 그래서 어떻게 낼 것 같냐? 35번, 36번 문제 있죠. 즉 지문을 달고 나오는 2개짜리 문제. 여기서 현대국어 통사론이랑 중세국어 통사론을 같이 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세국어 통사론이 단독 문제로 나와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중세국어는 보통 의미론 아니면 통사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웬만하면 통사론의 비중이 높고 6월에 의미론이 나오기도 했어요. 중세 높임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단독 문제도 중세국어 통사론, 왜냐하면 가장 빈도가 높았으니까 중세국어 통사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세국어 통사론도 단독 문제로 한 문제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아는 문장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올해 아는 문장 단독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아는 문장 단독 문제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의문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의문 변동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35번, 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 통사론, 중세국어 통사론을 같이 내는데 올해에 아직까지 좀 깊게 다뤄지지 않은 통사론의 분야가 단어의 형성이에요. 이거 합성어랑 파생어 이쪽이거든요. 합성어, 파생어. 그러니까 이 합성어랑 파생어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세국어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련한 지문이 35번, 36번에서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봐요. 우리가 밥 한 숯 먹는다고 그래요? 밥 한 술 먹는다 그래요? 밥 한 술 먹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술이
가락이랑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술가락이 아니라 숫가락이 되죠. 이거 이상하죠? 왜? 우리가 배웠던 현대국어의 요소로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술 더하기 가락인데 갑자기 숫가락이 되는 건 현대국어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세국어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세국어가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현대국어의 이 단어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느냐? 요게 35번, 36번 문제의 키워드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보통 이 중세국어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이유는 관형격 조사 시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포인트예요. 요번에 올해 수능 문제의 핵심은 관형격 조사 시옷이다. 근데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현대국어 관형격 조사가 뭐예요? 의죠, 의. 얘를 의로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하면 의로 바꿨는데 말이 통해. 그럼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옛날에 사용되었다는 얘기고 그럼 단어에 이상한 변동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마치 술가락이 숫가락이 되듯이.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요러한 형태의 지문이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적어드린 2020 수능 2020 6월 9월 모의고사랑 유사한데 특히 2019 수능 같은 문제가 나올 거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현대국어에 합성어, 파생어가 나오는데 이거 뭔가 달라. 현대의 형태가 좀 달라. 그 이유는 관형격 조사 시옷이 중세 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마치 술가락이 숫가락이 되듯이 이런 형태의 지문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가장 유사한 건 2019 수능 지문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꼭 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시옷을 의로 꼭 바꿔보세요. 다음 이렇게 내고 나서 또 중세국어 통사론이 단독 문제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중세국어 통사론은 조사체계를 갖다 내거든요. 근데 이 조사체계가 올해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6월 모의고사 때 형태소랑 관련한 포인트를 좀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사설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때 반모음과 관련된 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중세국어 통사론을 다 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원래 조사체계를 많이 내고요. 6월에 형태소 강조 많이 했고요. 사설 모의고사, 그다음 교육청, EBS 모의고사에서 반모음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조합하면 주격조사, 중세국어 주격조사랑 중세국어 부사격조사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중세국어 때 주격조사는 2였죠. 2. 근데 이게 앞말, 앞에 체언에 받침이 있다. 즉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2, 자음 뒤는 2 그대로 썼고요. 다음 모음 뒤인데 이, 에, 왜, 위가 아닌 다른 모음 뒤 얘네가 아닌 다른 모음 뒤는 그냥 이만 결합했습니다. 얘는요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부티어가 아니라 부티에 이런 식으로 썼죠. 다음 이, 왜, 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불휘 이게 현대어 풀이가 뿌리가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얘랑 가장 유사한 게 2021 수능입니다.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형태소 반모음 조사 체계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오케이? 이 중세국어 주격조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중세국어 부사격 조사도 나올 만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국어 부사격 조사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에, 예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에 같은 경우는요. 앞말이 여기 말씀드렸던 이, 에, 왜, 위가 아니고 양성 모음일 때. 다음 에, 어이 에는요. 이, 에, 왜, 위가 아니고 음성 모음일 때. 얘는 이, 에, 왜, 위가 맞을 때. 이, 에, 왜, 위 뒤에는 얘를 썼습니다. 마치 요것처럼. 요 주격조사 2에서 이, 에, 왜, 위 뒤에 아무것도 안 썼던 것처럼 부사격조사는 얘를 썼습니다. 요게 중세국어 조사 체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형태소랑 반모음 체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중요해 보이니까 개념이 부족하다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0 수능, 2021 수능, 2022 9월 모의고사 중세국어 문제랑 유사한데
2021 수능과 정말 똑같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의미론. 아는 문장이 지금 안 나왔다. 아는 문장이 안 나왔는데 아는 문장 자체가 원래가 어렵습니다. 원래가 어려워요. 그리고 디테일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올해 언어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언어가. 왜냐하면 중세국어가 2문제가 나오고 아는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5문제 중에 3문제가 변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는 문장은 쉽게 내는 것보다 어렵게 내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기가 좀 좋아요. 변별력이 항상 있고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어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히 언매 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언어 풀다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그리고 매체는요. 언어가 어렵다 보면 매체가 어렵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체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언어는 어려우면 넘어가고요. 매체는 처음 고른 개가 그냥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담백한 애들 있죠. 누가 봐도 답인 애들 있죠. 걔네가 그냥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매체까지 변별력이 있어버리면 화작 선택자랑 표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어만 어렵고 매체가 쉬울 거다. 그래서 매체는 딱 보이는 거 그냥 답이고요. 언어는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의미로는 아는 문장이 나오고 어려울 거다. 그럼 아는 문장에 보통 어떤 애들이 많이 나오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긴 문장의 기능을 많이 물어보죠. 대표적으로 이 문장의 안긴 문장이 원래 문장이 뭐고 얘가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 부사어 역할을 한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안긴 문장의 기능이죠. 요건 항상 많이 나오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생략된 문장 성분. 아는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관련한 포인트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쩔 때 이 생략된 문장 성분이 많냐? 관형사절 있죠. 이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가 쉽습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 쉬우니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을 딱 보면 좀 주의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아는 문장입니다. 즉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기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 리을 던, 부사형 전성어미 수만점 으로 에, 게, 로, 과 엄청 많은데 얘네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아는 문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중에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즉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 리을 던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깊게 보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또 따로 있죠. 어떤 경우냐면 나는 듬직함으로 버텨왔다. 요 문장이랑 나는 듬직하게 버텨왔다. 이 두 문장의 형태가 아예 다르거든요. 먼저 윗문장 같은 경우는요.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은 나는 듬직하다인데 여기다가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기 이가 결합하고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를 붙여서 부사어 역할을 하게 하는 명사절인 거고요. 아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개라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결합했으니까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번에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문제가 원래가 어려운데 더 어렵기가 좀 쉬운 구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특정 부분을 이렇게 적어드리지 않은 이유가 매 시험에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개년치, 최소한 4개년치 정도 2019 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는 문장 문법 문제를 다 풀어보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의문론. 이제 의문론 같은 경우는 일단 의문 변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의문론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의문 변동이니까. 근데 이번에 한글 맞춤법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매년 한 문제씩 갖다가 내는데 한글 맞춤법 포인트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의문론은 의문 변동을 필두로 이 한글 맞춤법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글 맞춤법을 보기로 갖다 내고 얘를 기반으로 의문 변동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마자 표기법이랑 표준 발음법입니다. 오케이? 로마자 표기법이랑 표준 발음법을 보기에다 갖다가 내고 얘를 기반으로 단어의 소리를 판단을 한다거나 단어의 로마자를 판단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체로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교체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된소리 대기, 국외음화, 비음화, 유음화, 음소리 끝소리 규칙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의문론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의문론이 쉬웠던 즉 통사론이 강조된 다음 해가 의문론이 보통 쉽다 그랬죠. 의문론이 강조된 다음 해가 의문론이 쉽다 그랬죠. 19년도 때 의문론 5개 나왔기 때문에 20년도 때 의문론이 쉬웠고요. 작년에 의문론이 5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의문론이 별로 안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의문론 문제와 관련한 요소가 2020년도에 쉽게 나왔듯이 수능 때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2020학년도 6월, 9월 수능 문제랑 굉장히 유사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의문론 문제 꼭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의문론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좀 많이 필요로 하죠. 의문 변동 같은 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좀 깊게 준비할수록 이득을 보기가 좋은 구조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드리면 독서, 인문예술은 구조주의 나옵니다. 사회문화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경제지문 나옵니다. 과학기술지문은 데이터와 암호화, 복호화, 블록체인, 반도체, MRI, 전자기석과 관련한 기술지문 나옵니다. 문학, 현대시 서정문학 나옵니다. 현대소설도 서정문학 나옵니다. 고전시가 양반문학 나오고요. 고전 산문 평민문학 나옵니다. 언어, 통사론 2문제, 이거 중세국어랑 같이 냅니다. 그래서 35번, 36번 문제,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를 결합한 문제 나오고요. 의미론 아는 문장 나오고요. 중세국어 단독 문제가 하나가 더 나오고요. 의문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한글 맞춤법에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제가 수능 특강 페이지 표시한 거랑 언어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 꼭 풀어보시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오늘 영상이 게시가 되면 11월 5일 그 정도니까 한 10일 정도 웃돌게 그렇게 남았는데 10일이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시간, 특히 이렇게 벼락치기 형태의 공부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2017년도죠. 2018 학년도 시험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포항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진이 났었어요. 수능 전날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수능 전날에 수능이 일주일이 미뤄졌었거든요. 2017년 수능 때. 그래서 즉 2018 학년도 수능 때.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 탐구 과목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는데도 컷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애들이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는데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애들이 다 높아서 표점이 높았고 컷이 높게 잡혔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일주일만 있어도 암기할 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암기 중심적이고 벼락치기 중심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즉 10일 정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요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정독하시고 하시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위주로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레드 에디션 지문까지 꼭 풀어보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예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적으로 수능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